여러분, 오늘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차금순 어르신과 이병철 어르신입니다. 두 분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살아온 것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두 분에게는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에 아주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아마 마음 한켠에 뜨끔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차금순 어르신은 경기도 화성에 사셨습니다. 올해 68입니다. 3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62살에 정년 퇴임하셨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늦게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퇴임하던 날 제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교문 앞에 줄 서 있던 그 장면을 어르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병철 어르신은 부산 사하구에 사셨습니다. 70살입니다. 철제 부품 제조 회사를 25년 동안 운영하다 65의 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사업하는 내내 허리 한번 펴본 적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두 분 모두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야기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두 분의 인생에서 70 이전에 있었던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약 3명 반이 빈곤선 아래에서 사십니다. 이것이 처분 가능 소득 기준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받는 연금, 보조금을 다 빼고 자력으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이 넘는 54.9%입니다. 절반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모두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2024년 어르신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한 해 동안 학대 피해를 입은 어르신이 7,167명이었습니다. 전년보다 2% 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학대의 상당수가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 가구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8.7%였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토록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모든 가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어르신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준비를 70살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금순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속이 깊고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26세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차금순 어르신은 아들 내외와 멀리 살다 보니 늘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딸 영선이었습니다. 딸은 같은 경기도 내에 살았고 자주 들러서 엄마 밥 챙겨주고 주말이면 같이 시장도 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65이 되던 해 딸 영선이 남편이 사업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우리 급한 거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6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처음엔 소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좀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차금순 어르신은 딸을 믿었고 딸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 번씩 어르신의 저축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철 어르신 이야기도 함께 살펴봅시다. 부산의 어르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딸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66이 되던 해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명의로 된 공장 부지 있잖아요. 이걸 담보로 대출 한 번만 받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 운영 자금이 빡빡해서요. 이병철 어르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못한다. 그 땅은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나는 이 땅을 지켜야 한다. 그 순간 두 분의 길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어르신의 차이는 처음부터 명확했을까요?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자녀를 깊이 사랑했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스스로를 지키는 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전부를 주고 싶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노년기를 연구한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른에 가까워지면 자신의 삶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왔다는 감각, 그 자율성이 살아있어야 절망이 아닌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경제적 자립을 잃는 순간 그 자율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돈 문제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자율성을 잃은 어르신들은 노년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몸의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 여러분의 심리적 건강,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를 지켜나갈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70 이전에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마주치는 네 가지 갈림길입니다. 차금순 어르신과 이병철 어르신은 그 갈림길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자녀의 삶에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차금순 어르신은 딸 영선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아이 이유식은 어떻게 하는지, 소화는 잘 시키는지, 아이가 밤에 울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엔 딸도 엄마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서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도 책 읽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 말에 어르신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30해 넘게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로서 본인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딸의 남편, 즉 사위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쌓이고 있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선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숨쉬게 해줘요. 아이는 우리가 키울게요. 엄마는 엄마 건강이나 챙겨요. 그 말에 차금순 어르신은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병철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어르신은 딱 한 번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이 얼굴 보고 며느리 수고했다 말하고 과일 한 봉지 두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키울지는 너희 부부가 결정해라. 나는 옆에서 응원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한마디를 몇 년 뒤에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어른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키운 자녀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방식이 지금 세대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식들이 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양육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개입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어르신 실태 조사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답한 어르신 비율이 2020년엔 17.4%였는데 2023년엔 24.2%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르신들 스스로가 조금씩 깨닫고 계신 겁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경제적 안전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차금순 어르신에게 딸이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르신의 통장엔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 크진 않지만 경기도 소도시에서 혼자 사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엄마라는 딸의 말에 어르신은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보니 사업이 아직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이해했습니다. 딸이 힘든데 어떻게 야박하게 굴겠냐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딸의 남편이 새 사업을 시작한다며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어르신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 어린 목소리에 다시 2,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65부터 68까지 새해 동안 차금순 어르신의 통장은 조금씩 얇아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딸 가족의 전화가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못 온다는 연락만 왔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어르신은 혼자 밥 먹는 날이 늘어나면서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이병철 어르신은 65세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딱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업은 내 것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내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건물은 내가 관리한다. 네가 사업을 어떻게 하든 그건 네 책임이다.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마라. 아들은 처음엔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를 더 도와드리고 싶어진다고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을 다르게 느낀다고요. 의무로 드리는 효도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는 전혀 다릅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계실 때 자녀들은 더 감사한 마음으로 곁에 있게 됩니다. 이게 세상 물정이 각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노후를 위한 돈을 지키는 것은 인색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갈림길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살피는가. 차금순 어르신은 66 되던 해 가을에 허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을의 나이 타시겠거니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딸에게 돈 보내고 난 뒤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다 넘어지셨는데 혼자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에 가보니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석 달을 참다가 더 크게 된 것이지요. 이병철 어르신은 다르셨습니다. 65부터 매해 꼭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건강관리에 쓰는 돈은 아끼는 돈이 아니다. 나중에 더 큰 돈이 나가지 않으려면 지금 제대로 살펴야 한다. 70이 되도록 어르신은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투자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빨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대가가 커집니다. 병원비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제때 살피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될 일이 늦어지면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잃으면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바로 그 상황이 됩니다. 몸의 신호, 작은 불편함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보시고 머리가 자주 아프면 신경과에 가보세요. 혈압이 높다 하면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건강 관리는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보건소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어디에나 있고 어르신들이 무료로 혹은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혈압과 혈당 측정, 건강 상담, 운동 프로그램, 영양 상담,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혼자 집에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에 한번 들러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정기적으로 확인 전화를 드리는 서비스도 있고,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보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를 이해하시면 실천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 이야기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요. 그분은 인간이 평생 동안 8단계의 발달 과제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의 핵심 과제는 자아 통합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의미 있었다는 감각, 내가 나였다는 느낌, 이것을 통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입니다. 내 삶은 실패였다, 달리 살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무거운 감각, 이 절망이 노년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자아 통합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율성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감각,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는 느낌, 이것이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 자립을 잃으면 그 자율성이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아 통합이 어려워집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심리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또 한 가지 심리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통제력을 잃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내가 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람은 어려운 상황도 버텨냅니다. 반대로 아무리 편한 환경이라도 내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 자율성을 잃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노년 우울 증상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울하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더 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4, 50대 자녀들은 어떻게 사나요? 직장 스트레스,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들어오면 솔직히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부모를 모셨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가 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전 방식의 효도를 기대하는 건 오늘날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해라, 혹은 명절에는 꼭 와라, 혹은 내가 아플 때만큼은 도와달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요청하면 자녀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 어르신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면 자녀들도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옆집 아들은 매주 온다더라. 너 동생은 이런 것도 해줬는데 넌 왜 안 하냐?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결국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비교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가 작은 것이라도 해줬을 때 과장되지 않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네가 와줘서 이렇게 좋다. 정말 고맙다. 이 말 한마디가 1000마디 잔소리보다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사받는다고 느낄 때 더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운함과 기대를 가슴에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러면 상처가 커집니다. 서운함이 생기면 그날 바로 작고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오늘 네가 전화 안 해서 조금 서운했어. 다음에는 가끔 먼저 연락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작을 때 말씀하시면 자녀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큰 서운함이 폭발할 때는 서로 상처가 너무 깊어집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이것일 겁니다. 자녀가 나를 보러 자주 왔으면 좋겠다. 자녀가 나를 걱정해 줬으면 좋겠다. 자녀가 나를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립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고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편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하게 됩니다. 이제 노후 재산 관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보건복지부의 2023년 어르신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 자신의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먼저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20%를 넘었습니다. 불과 3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르신들 스스로가 이제는 알고 계신 겁니다. 노후의 자산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자녀의 요청에 못 이겨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생활비를 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지켜야 한다는 걸 알지만 자녀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 봐야겠다. 며칠 뒤에 얘기하자 라고 시간을 두세요.
즉각적인 감정 상태에서 큰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 돈이 없어지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이 돈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가? 그리고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망가지는가? 이 세 가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결정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안 주면 자식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라고 하시는데요. 그 자녀가 돈을 받지 못한다고 부모님과 관계를 끊을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가 자기 노후를 지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또 자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도 이 집에 같이 살면 어때요? 라고 할 때입니다. 함께 살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와 가까이 있고 외로움도 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방, 내 공간이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할 때 외출할 수 있는가? 집안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한가? 만약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함께 살면서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살기로 했다면 내 재산은 여전히 내가 관리하세요. 집이 자녀 명의로 바뀌거나 자녀 통장에 내 돈이 들어가는 상황은 피하세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필요한 생활비는 각자 분담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건강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솔직합니다. 아픈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딘가 불편하면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당연히 아프지. 병원 가봐야 뭐 별거 있겠어. 바쁜 자식들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참자. 하지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허리나 등이 갑자기 아프거나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면 척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뼈가 아프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걷다가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쥐가 난다면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변 횟수가 갑자기 늘거나 줄었다면 신장이나 전립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많이 안 나거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갑자기 노래지거나 눈 흰자위가 노래지면 간 기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의사에게 보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다른 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내가 먹는 약 목록을 한 군데 의원에서 한꺼번에 관리받으세요. 약끼리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혈당약, 심장약은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안 챙겨 드시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킬로그램당 1.2g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시면 하루에 약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 두부 반 모에 약 10g, 생선 한 토막에 약 20g 정도입니다. 매 끼마다 단백질 음식 하나는 꼭 드세요. 칼슘은 뼈 건강에 필요합니다. 우유, 두유, 멸치, 브로콜리, 청경채 같은 것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이 흡수되려면 비타민 D도 필요한데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20분 정도 팔다리에 햇볕이 닿도록 바깥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목 안 마르셔도 규칙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8컵 정도는 드시면 좋습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진해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탈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잠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서 수면 구조가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잠을 못 자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좋은 잠을 자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낮에 햇볕을 받고 활동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는 것,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 이런 것들이 수면질을 높여줍니다. 수면 중에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꼭 수면 무호흡증을 검사해 보세요. 이것이 심장과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갈림길입니다.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차금순 어르신에게 67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딸이 연락 없이 지내다 어쩌다 한번 전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어르신이 참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 갚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딸은 그 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마, 갚겠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와 딸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 뒤로 딸은 더 연락을 줄였습니다. 차금순 어르신은 그 결과를 보고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서운함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병철 어르신은 한때 아들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뒤로 바빠서인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부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목공 동아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목요일마다 모여 작은 가구도 만들고 함께 점심도 먹었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바빠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연락이 뜸해도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걸었을 때 어르신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즘 잘 지낸다. 목요일엔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바쁘다. 그 말에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와 서운함은 어느 부모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마음이 줄수록 자녀가 오히려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70이 되기 전에 여러분만의 삶을 만드세요. 자녀가 오지 않아도 즐거운 일이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걷기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자녀들은 오히려 어르신 곁에 더 오고 싶어집니다. 이제 차금순 어르신과 이병철 어르신의 지금 모습을 보겠습니다. 차금순 어르신은 68, 지금 이 순간 많이 힘드십니다.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 딸과는 아직 어색합니다. 아들은 제주도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고요. 어르신은 혼자 집에서 밥을 짓고 홀로 병원에 다니십니다. 통장 잔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신다고 합니다. 이병철 어르신은
70이 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목공 동아리 친구들과 이번 달엔 남해로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두세 번 전화를 하고 명절엔 꼭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너무 쌩쌩하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라고 아들이 웃으며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도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어르신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분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70이 되기 전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골든 윈도우라고 부르겠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결정적인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이 아직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할 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70이 넘으면 점점 선택이 좁아집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첫째, 경제적 안전망을 지키십시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쓸 최소한의 돈을 확보해 놓으세요. 한 달 생활비, 예상 의료비, 비상 대비금, 이 세 가지를 계산해 보시고 그 금액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자산으로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라는 원칙을 세우시고 지키십시오. 그 선이 무너지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에 계십니다. 퇴직하고 나서 수입이 확 줄었는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활하기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세요. 거기에 한 달에 내가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 보세요. 밥값, 공과금, 교통비, 약값, 기타 생활비 다 합쳐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적어 보세요. 연금, 임대 수입, 이자 등 이 두 숫자를 비교해 보면 내 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혹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것을 정해두는 겁니다. 집이 있다면 집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것으로 두고 최소한의 예비금을 통장에 남겨두는 것. 이게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려면 자녀의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지켜야만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돈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도 혹은 그 자녀가 이후에 나를 잘 돌봐주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돈을 주는 것이 맞다고 느끼는가? 만약 그렇다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주는 대신 앞으로 더 잘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 되고 실망은 관계의 독이 됩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잘 안 받으시는 이유를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섭다. 뭔가 나올까 봐요. 둘째, 귀찮다. 혼자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셋째, 비용이 부담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서운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과 지금 알아서 일찍 치료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지금 아는 것이 낫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됩니다. 당뇨도 일찍 알면 음식 조절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병을 키웁니다. 귀찮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동네 병원들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단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방문 의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들이 안내해 주십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건강검진은 만 50세 이상이면 경련으로 무료입니다. 암 검진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심장, 뇌, 신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보시고 높다면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게 된다면 빠짐없이 드세요.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약 그만 먹어도 되겠지라고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걷기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우울한 기분도 나아지게 합니다. 손주와 함께 걷는 것도 좋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진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나중에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넘어지셔서 엉덩이뼈나 척추가 부러지면 그게 얼마나 힘드신지 아실 겁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류 이런 것들을 끼니마다 챙겨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번이라도 반복해 보세요. 그게 하지 근력을 지켜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대와 표현의 불일치입니다. 속으로는 자주 연락 왔으면 좋겠다. 명절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를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자녀가 기대대로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그 서운함이 쌓이다 어느 순간 터집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한 달에 한 번은 연락해 줬으면 한다.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된다. 이렇게요. 이게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요청은 자녀들도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막연하게 바쁘다고 연락도 없냐고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만 연락해줘라는 구체적인 요청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어떻게 하실 건지도 미리 마음을 정해 두세요. 자녀를 믿고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직접 먼저 연락할 건지 어느 쪽을 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속으로 사귀고
혼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손주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물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크게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내 의견을 부드럽게 한 번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엔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세요. 그게 진짜 큰 사랑입니다. 이제 다시 두 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서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자식 키울 때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자식이 다 컸더니 연락도 없고 명절에도 잘 안 오는 경우 말이에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허전할지 우리 모두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혹시 아이에게 항상 엄마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도 나중에 잘해야 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나요? 아이를 위해 희생할 때 그 희생이 나중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다 채우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부모님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은 빚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들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서로 빚지고 갚는 방식의 관계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지금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하되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은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앞으로는 자녀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행복해 보일 때 안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면 자녀는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반면 부모님이 항상 외롭고 힘들어 보이면 자녀는 그 무게가 부담스러워 오히려 거리를 둡니다. 이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이제 이것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 다음으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르신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어르신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있다면 자녀들은 부담 없이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차금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어르신이 서예를 시작하신 뒤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나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집 밖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같은 취미를 가진 또래 어르신들을 만났고 작은 우정이 생겼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전보다 외로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딸이 연락을 안 하면 어르신이 먼저 서운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는 딸이 연락 안 해도 어르신이 바빠서 괜찮습니다. 나 오늘 서예 배웠어 라고 어르신이 먼저 자랑 삼아 연락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즐겁게 사신다는 걸 느끼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어르신이 자녀에게 덜 의존하고 어르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자 자녀가 오히려 더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시는 현실입니다. 이병철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이 목공 동아리를 하면서 직접 만든 작은 선반을 아들 집에 선물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요즘 진짜 멋지게 사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르신은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일구면서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을 지금의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멋진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가시느냐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노후가 아니라 자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의 노후,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품위 있는 어르신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후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0 이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우선 경제적 안전망을 확인하세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쓰는 것을 파악하고 절대 건드리지 않을 금액을 정해두세요. 집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두세요. 자녀의 요청에 응해줄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정하세요. 그 다음으로 건강을 살피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아프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서운함은 쌓아두지 말고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자녀에게 기대하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만의 삶을 만들어 두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의 취미와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 두세요. 복지관, 동네 모임, 종교 활동, 취미 동아리.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을 매주 만들어 두세요. 그게 외로움을 막아주고 건강도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서적 건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의 건강은 어느 정도 챙기시지만 마음의 건강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혹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은 정말 깊은 것입니다. 이 감정들을 혼자 사귀지 마세요. 그 감정이 쌓이면 우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울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자주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2주 이상 기분이 계속 처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이어진다면,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못 자는 일이 계속된다면, 밥맛이 없어 체중이 줄었다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에 가보세요. 우울증은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힘든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혈압도 오르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장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직원에게 말 걸기도 좋고 이웃에게 인사하기도 좋습니다. 복지관에 나가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과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연결들이 쌓이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반겨주고 규칙적으로 돌봐야 하는 존재가 생기면서 생활에 리듬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이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혈압도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매우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병원 등에서 어르신 봉사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재능을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셨다면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쳐주는 봉사를 할 수 있고, 요리를 잘하신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밥상을 차려드리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병철 어르신이 목공 동아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사용할 때 그게 제일 기뻐요. 작은 선반 하나라도 내가 거기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70의 나이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 이것이 삶의 활력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돌아보시겠어요? 외롭다면 오늘 나갈 수 있는 곳을 하나 찾아보세요. 불안하다면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힘들다면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해도 됩니다. 다만 불평보다는 목소리 듣고 싶었어 라는 말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 가지 다정한 일을 해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 하나 드시거나 오래전에 즐겼던 취미를 다시 꺼내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소파에 앉아 창문 밖을 한참 바라봐도 됩니다. 그 작은 다정함이 쌓여서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둘째, 집을 지키십시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집은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가장 친숙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신을 자신답게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집을 아직 살아계실 때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주 가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 집이 없어지면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그 대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은 여러분이 손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 담보를 요청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보세요. 진짜 자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부모의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셋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아프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지요. 그러니 아프기 전에 잘 살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고 작은 이상도 혼자 참지 마세요. 그리고 걷는 운동만이라도 하세요. 하루 20분, 30분이라도 밖에 나가 걸으십시오. 그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노후 건강 관리입니다. 넷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상처가 생깁니다. 자녀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우리 방식과 달라도 일단 믿고 지켜보세요. 우리가 필요하면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생활을 만드세요. 복지관이든 동네 걷기 모임이든 취미든 자녀가 안 와도 여러분이 즐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감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희생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이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말로 자녀를 묶어두려 하면 자녀는 멀어집니다. 우리의 헌신은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대가로 바꾸려는 순간 사랑이 상처가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꾸려가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어르신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자금순 어르신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르신은 지금도 예전 일을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68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얼마 전 딸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영선아, 엄마가 섭섭한 말 많이 했지. 미안하다. 딸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드셨겠다. 나도 미안해요. 두 모녀의 관계가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제 남아있는 저축을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도 등록하셨습니다. 수요일마다 서예를 배우고 계십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르신은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70이 되기 전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경제적 자립을 지키고 건강을 살피고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것이 어르신 스스로를 위한 일이고 자녀를 위한 일이고 남은 삶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당당하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갑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금순 어르신과 이병철 어르신 두 분은 비슷한 삶의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차금순 어르신은 딸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내어주었고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다 멀어졌고 건강도 미루다 더 크게 망가졌습니다. 이병철 어르신은 경계를 지켰고 자신의 삶을 만들었고 건강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두 분의 지금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금순 어르신도 68에 새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5가지 메시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경제적 안전망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둘째, 집을 지키세요. 그 집이 여러분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셋째, 건강을 살피세요. 아프기 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지도 않게. 다섯째, 여러분만의 삶을 만드세요. 취미, 친구, 사회적 연결. 이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자녀들이 가까이 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대의 강인함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 마지막 여정도 품위 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변 어르신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워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릴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 복지관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늘 저녁 통장 잔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먼저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이 풍요롭고 평온하기를,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하게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